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전 시간에는 쌍무계약, 매매나 임대차 교환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의 공통된 효력으로서 동시행환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174페이지에서는 이제 계약의 해제를 다룹니다. 자,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제.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해약이라고 하는 거죠. 해약. 그래서 계약을 갑과 을이 X 물건 10억 원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제 권리의무가 발생이겠죠. 채권 채무가. 이때 그 매매 계약 자체를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을 해제한다. 이것을 계약을 해제한다 줄여가지고 계약 해제를 줄여서 우리는 이제 해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해약. 그래서 해약은 이제 계약의 해제의 줄임말이 되는 거죠. 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래서 계약을 만약에 없었던 것으로 해제를 하게 되면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오늘 발생했던 매매를 통해서 발생했던 채권 채무 관계는 이것은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매를 함과 동시에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지만은 해제를 하게 되면 이때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함과 동시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이때 해제를 하게 되면은 해제한 때 그러면 채권 채무는 소멸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해 버리기 때문에 매매 계약 한때로 소급해 가지고 이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즉 소급하여 소멸시킨다는 거죠. 소급하여. 이것이 바로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제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양 당사자의 의사에서 체결을 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은 일방적인 의사로 해제를 합니다. 일방적 의사로. 해제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해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해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해제가 일반적인 해제인데, 이 해제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뭐 승낙, 동의 필요 없이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제하고 싶어서 해제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계약을 할 때는 유효해가지고 유효한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갖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돼서 채권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이 해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매매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과연 어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해지 요건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해지 요건. 해지 원인이죠. 어떤 경우에 과연 해지할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하는 해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제 요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해제 요건을 보죠. 자, 그러면 먼저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양가를 1번 해제 보시면요. 자, 유효하게 체결된 이 계약이요.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채무 불량이 되면,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뒤엎어버리는 것. 이거는 세속적인 표현이고, 자, 계약이 성립된 계약, 그래서 효력이 발생된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급하여 그 채권 채무의 내용을 소멸시켜버리는 행위, 이것을 소멸시켜버리는 법률 행위, 이것을 우리는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이게 해제의 개념인데, 자,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위에 해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양가로서 하면 합의 해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제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이 내용들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제를 봅니다. 자, 이 보시면 해제의 원인은요, 크게 약정 해제가 있고 양가로 2번에 법정 해제가 있는데요.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특약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약정.
일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즉 약정에 의해서, 그 약정에 의해서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면은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해제는 약정에 의해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약정해제. 그럼 약정해제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요. 물론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약정의 예에 보시면은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 측에서 그 대지 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대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10월 30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즉 갑과 을 사이에 어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만약에 철거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철거하기로 한 날짜까지 갑이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을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해지할 때 갑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함으로써 애초에 있었던 그 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법률행위. 이것을 우리는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자, 그런데요. 해제에 있어서 이렇게 특약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약정 해제는 이런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보통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계약금.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을 했을 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약금을 1억을 지급했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요. 을은 그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가 있죠. 또 갑도요. 아무 이유 없이 그 계약금의 2배, 1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2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해제는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계약금 특약, 계약금 약정. 그 계약금 계약, 계약금 약정에 따른 해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해제도요.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갑도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권에 대한 특약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하는 해제. 이것도 그 계약금이라는 약정에 의해서 하는 해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정 해제라고 해요. 그래서 약정 해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약정 해제,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매매 시간에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요. 당사자가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 특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요것은 이제 약정 해제가 됩니다. 약정 해제가 되는 거고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해제한다는 것은 아무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이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다,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는 법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법정 해제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할 때는 이 법정 해제를 의미합니다. 법정 해제. 자, 그러면은 법에서 규정해 놓은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냐? 즉, 해제하기 위해서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제 그러면은 법정 해제를 다뤄요.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다룹니다. 자,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계약은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사람이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이면은 갑은 X 물건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고요. 을은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잖아요.
자, 3월 31일 날,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3월 31일 날 이제 이행을 하기로 했어요.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3월 3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10억 원을 지급했는데 갑이 X 물건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갑은 이행을 했어요. X 물건을 넘겨줬는데 을이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또 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는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 언제까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 불이행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계약 너 이행하지 않을 거면 그냥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은 을이 10억을 줬는데 채무 불이행을 하면 야, 너 채무 이행하지 않을 거면은 야, 그냥 계약 없었던 걸로 해. 내가 준 돈 다시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급한 건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갑은 이행했는데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갑은 을에 대해서 야, 너 10억 안 줄 거면 계약 없었던 걸로 해. 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 우리는 채무 불이행으로 하지 않고요, 그 채무자가 귀책 사유에서 불이행을 했을 때, 이때만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책임 있는 사유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채무가 불이행이 됐을 때는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위험 부담으로 간다.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만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됐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채무 불이행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느냐? 예컨대요. 갑이 3월 31일에 X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10억 원을 지급했어요. 10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토요일날 지급하기로 해서 토요일날 지급을 하는데 10억을 다 가져왔는데 100만 원이 비어요. 100만 원이. 자, 100만 원이 조금 빈다라고 해서요. 100만 원이 비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해지할 수 있느냐? 그래 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해지권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만 지나면 아니면 좀 비어있으니까 다음날 은행에서 돈 뽑아가지고 갚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조금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이런 경우에 100만 원 비었다고 해서 갑이 해지를 해버리면 을은 어떻습니까? 나는 10억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100만 원 좀 비었다고 해서 해지를 당하게 되면 해지를 당한 입장에서 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이고 두 번째 요건, 요게 더 중요합니다. 계약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돼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 그래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그 조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은 나중에라도 이행하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해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여기서 요건 중에 더 중요한 거는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요게 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보죠. 이제 두 번째 요건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행할 수 없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행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법정 해제에서 밑에 보시면요. 자, 일방에, 여기서 일방은 이제 채무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매매에 있어서는 둘 다 채무자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채무자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에 대한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이 된 경우인데 그 채무 불이행의 내용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고 3 보시면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불완전 이행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행지체 이행불능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인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 불완전 이행은요. 불완전 이행은 이행은 하긴 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담보 책임 문제로 가고요. 해제 문제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랄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모두 어떻습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두 가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는데 그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모두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만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이행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법도요. 법정해제 요건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자, 요 채무불이행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두 번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요. 이행지체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행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해제는 못하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고 있었을 때는 빨리 이행하라고 이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걸 최고라고 해요. 최고. 그래서 한 번 더 최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되겠죠. 갑이 을한테는 3월 31일 날 이행을 했는데 을이 3월 31일 날 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에 금전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잘못에서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행지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10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상당 기간은 보통 이제 뭐 액수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뭐 상당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은 한 달의 기간을 정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최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최고를 했는데 한 달 안에 이행을 해라라고 최고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행을 할 만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비로소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만으로 바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취급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불능의 경우에요.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최고를 이행하라고 최고를 해봤자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이행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이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봤자 어차피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런 최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제권의 발생 요건은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행지체가 이루어지고 이행지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이행지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최고를 하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돼서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이행불능과 동시에 바로 그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졌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바로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갑이 3월 31일 날 자기는 이행했는데 을이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최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요. 일단 해제권이 발생을 할 뿐이고요.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을 더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를 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럼 이때 선택을 하겠죠. 해제를 이때 할 수는 있고 그러나 해제하지 않고 한 달을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비로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사를. 자, 그래서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책에는 없지만요. 해제권의 행사는요. 자, 보죠. 자, 갑은, 여기 쪽으로 오면은, 갑은 3월 31일 날 이행을 했는데, 을이 3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이행 지체이기 때문에 한 달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이행을 하도록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갑은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해제를 행사할 때는 이때 채무 불이행을 한 을에 승낙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이 승낙을 받아서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 안 해주면 해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상대방의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승낙,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원래 성립하여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해제권은 발생한 권리 의무를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소멸시킨다. 즉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해제권은. 그래서 그 해제권은 형성권이 되겠죠. 그래, 취소권 할 때 잠깐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상대방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에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이게 형성권이죠. 그러면 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했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됩니다. 형성권. 그리고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성권, 단독행위를 행사하여야 해제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의 내용은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이미 발생했던 채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당사자가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요. 계약을 했던 때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했던 채권 채무도 소급해서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이 소급효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급해서 때문에. 자, 그래서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행 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을 해제해버렸기 때문에 소급에 의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이행을 했으면 이행 전부터 하죠. 계약에 따른 이행이 없었어요. 이행이 없었다. 이행 전이면 어떻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줬는데 을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하겠죠. 해제를 했으니까 계약의 내용이 소급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갑은 자기가 지급한 자기가 인도했던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하겠죠. 이행할 필요 없는 것을 이행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때 반환은요,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제는 약간 좀 독특해요. 그래서 부당이득의 일종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비슷하지만 원상회복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부당이득과 비슷하다고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는데 그 미세한 차이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하고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원상회복 청구뿐만 아니라 나는 이행했는데 상대방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물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요. 또 나아가서 이때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이제 다시 내놔라라고 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은 먼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요. 등기는 3월 31일 날, 4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줬다고 해보죠. 원래 을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결국 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4월 1일 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4월 15일 날 팔았어요. 4월 15일 날 팔아가지고 4월 15일 날 이 사람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이미 등기까지 되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갑이 해제를 합니다. 5월 1일 날 해제를 해요.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했을 때요. 우리가 무효 취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진입 표시랄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납니다. 자, 5월 1일 날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요. 계약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소급해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도 매매가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해제가 돼버렸으니까 소멸해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도 당연히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매매가 효력을 잃으니까 등기도 효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떤 등기가 됩니까? 효력이 소멸한 등기니까 이것은 해제와 동시에 소급해서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 효력은 소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로 4월 1일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자,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매매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을도 소급해가지고 이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과 을 당사자 간에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했던 것이죠. 비진입 표시 취소가 됐다, 비진입 표시 무효가 됐다든지 사기 강박 취소가 됐을 때와 비슷하게요. 갑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갑이 유지하기 때문에요.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갑이 계속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즉 4월 1일 날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4월 15일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소급표. 만약에 5월 1일 날, 만약 해제를 언제 했냐면요. 5월 1일 날 해제를 했기 때문에 5월 1일 날 해제를 하게 되면은 해제한 때로부터 매매 계약 효력은 소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월 1일 날 매매는 유효한 것이고 5월 1일 날 해제됐기 때문에 4월 1일 등기도 유효한 것이 되고 그러면은 4월 15일 날도 을은 여전히 소유자인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5월 1일 날 비록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이 해제가요 소급해서 이걸 소멸시켜 버리다 보니까 이 등기도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병은 4월 15일 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다 깨져버리겠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어떻습니까? 등기만 보고 사지.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병이 이런 것까지 알면서 알아야 되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등기만 보고 사게 되는데 등기만 보고 샀는데 결국 해제를 통해서 갑이 해제해버리면 소급해서 병도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겠죠. 우리는 계약할 때 이 전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서 다 알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요. 이 소급표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를 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했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해제 전에 5월 1일 해제가 되는데 해제 전 제3자가 되겠죠. 해제 전 병 제3자예요. 제3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제 전에 해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3자가 발생했을 때는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전 제3자는 보호한다.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보호한다는 것은요. 해제 전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5월 1일 날 해제 전에 4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보호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보호가 됩니다.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때의 병은요. 선의 악의를 따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비진입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보호되지 않죠. 즉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그런데요, 이 매매계약이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도 아니고 착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매매 자체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이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뿐인 거죠. 즉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매계약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요. 병이 매매계약의 하자를 뭘 알아야 됩니까? 인식의 대상이 없어요. 따라서 선이고 악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요.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해제 전 제3자는 선이 악이 따질 필요 없이요. 무조건 보호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요. 병에게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5월 1일 날 먼저 해제를 했습니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를 하니까 해제를 하고 나서 해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말소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제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다시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소가 되니까 해제만 되고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한테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5월 15일 날요. 4월 15일 날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5일 날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요. 즉 다시 말해서 5월 1일 날 해제 이후에 5월 1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해제 이후가 되겠죠. 해제 후에 5월 15일에 5월 1일 날 해제한 이후 5월 15일에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요. 이때도 병은 소유권을 보호되느냐? 이때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이때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갑은 해제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해제를 해봤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이후의 제3자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요. 해제는 갑이 을한테 하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만 보고 사지 갑이 을에게 해제했다는 사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병을 여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보호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이럴 때도 해제 이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병이 선이었을 때요.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다만 병이 해제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취득했을 때, 즉 악의자였을 때 이런 경우는 보호되지 않겠죠. 그러나 해제 전의 제3자는요. 아직 해제가 없기 때문에요. 뭘 알아야 될 대상이 없어요. 따라서 선의, 악이 모두 보호되지만 선의,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해제 이후 제3자는 선이라면 이때도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제3자를 이렇게 보호해 줌으로써 거래 안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고표가 때로는 이렇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면은 해제를 하고서 갑은 이제 원상회복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준 물건 다시 돌려줘 라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는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원칙은 원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원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을이 그 물건을 병에게 처분해 버렸으면 물건은 이제 병이 소유가 하기 때문에 을이 그 원물을 반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없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원상회복 청구로서 네가 병한테 팔았던 그 돈 있죠. 그 가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이제 반환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원상회복 청구는 원물 반환이 가능하면 원물을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이렇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이제 가액을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액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해제의 효과예요. 자, 해제 효과는 좀 복잡하죠. 자, 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즉 당사자 간에 이런 약정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를 다루는데, 이 법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어야 되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아직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먼저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행불능은 불능과 동시에 바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이런 것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해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 의사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발생했던 채권 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소멸하는데 이것이 소급해서 최초로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약 자체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이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니까 그 해제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제3자가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선악 따지지 않고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으로써 보호를 한다. 다만 해제 이후 제3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었다면, 그러니까 해제를 했으면 빨리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는데 해제만 했지 아직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었다면 그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해제 이후의 제3자도 선인 경우에 이렇게 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원상회복의 내용은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원물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3자가 그 원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국 가액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법정 해제예요. 이 법정 해제는요, 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행사, 효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양가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상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손해배상은 또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소급표를 제한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접근은요. 사례 접근의 밑에 있는 1, 2, 3 있는 것은 이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내용이 편지의 오류로서 여기도 들어왔네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자, 사례 접근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갑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3억 원에 3월 1일 날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줬어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대금 받기 전에는 웬만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마련이 늦어져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다리던 중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죠. 물건을 줬는데 아직 대금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물건을 먼저 줬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처분해버렸다는 것이죠. 처분해버렸어요. 그 잔금을 받지 못한 갑은 6월 1일에 최고장을 보내. 자, 이것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최고장을 보내 10일 이내에 잔금 완납이 없을 시 해제 처리할 것임을 통지했어요. 최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처리가 없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갑은 6월 11일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을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해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1번 보시면 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가 해서요. 계약은 어떻습니까? 3월 1일 해제를 하게 되면 3월 1일 계약일자로 소급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해제 효과도 소급하여 3월 1일부터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계약의 효력은 3월 1일부터 처음부터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시면 갑은 어떻습니까? 계약 해제 소급표를 제3자의 변액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즉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게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상가의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갑은 을에게 어떻습니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액, 팔았던 돈, 그 가액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법정 해제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양가로 왼쪽에 우리가 개념에서 안 본 게 있겠죠. 안 본 게 있었죠. 양가로 이번에 해지하고 양가로 3회 합의 해제를 안 다뤘는데요. 합의 해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합의 해제는요. 자, 보죠. 자,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지. 이러한 요건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정 해제인데요. 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합의하에 해제를 한다는 거죠. 합의하에. 자, 합의하에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서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서로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서로가 계약을 또 이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에서 당사자 합의하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하에서 그냥 우리 없었던 걸 하자 그냥. 그래서 합의하에 해제를 합니다. 자, 합의하에 해제하기 때문에 즉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통해서 서로가 손해보는 일이 없죠. 서로가 합의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이요. 해제 요건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사자가 합의하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합의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해제와 다른 점은요. 이렇게 이런 해제 요건이 없이도 해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차이점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합의하에 해제를 하는 거냐 이 차이일 뿐인 것이고 해제의 효과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 해제를 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제 요건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아무튼 해제가 된 거잖아요. 해제가 됐으니까 그 해제 효과는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 것과 동일하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정 해제, 즉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와 합의 해제의 차이점은 그 요건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권 발생의 요건, 채무 불이행이나 그다음에 목적 달성이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할 수 있다. 요것이 바로 이제 합의 해제예요. 자, 그래서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요,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채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합의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에 따른 무슨 책임,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불이행이 없이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루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 매매와 같은 이런 계약을요, 일회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한 번 이행하면은 더 이상 이행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이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X 물건 넘겨주고 을이 10억 원 주게 되면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행이요. 자,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이행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행이 한 번 이행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 이것을 일회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1회. 한 번 이행하고 끝난다는 거죠. 1회적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채권 채무가요. 1회적으로 이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서 1회적으로 이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계약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요. 임대차가 됩니다. 자, 1회적 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나 교환 같은 경우에는 1회적 계약이 되는 거죠. 한 번 이행하면 끝나니까. 그러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생각해 보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바로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주는 언제 하기로 했느냐? 3월 1일 날 이때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2년간 살다가 2년 후 3월 1일 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그 2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매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1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1월 1일 날, 2월 1일 날, 뭐 1월 31일 날, 2월 28일 날 이때 월세 주는 거 아니죠? 아직 들어가 살기 전이니까요. 언제부터 월세 줍니까? 그래서 매달 말일에 월세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3월 1일부터 들어가 살기 때문에 3월 31일 이때부터 이제 매달 말일에 월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당사자 사이에서는 갑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신에 임차인은 매달 말일에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월세 100만 원은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무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의무가 한 번 이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와 같은 계약을 우리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또 뭐 고용계약 뭐 이런 것도 되겠죠. 3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관계가 유지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자, 1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집 보러 다니고 있는데 집 보러 다니다가 더 좋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더 좋은 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이 사람이 한 1,000만 원을 줬다고 해보죠. 1,000만 원을 줬는데 더 좋은 집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에. 자, 1,0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00만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2월 1일 날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제를 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급적으로 계약 관계를 없애는 것을 우리는 해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1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즉 계속적 계약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계속적 계약 관계가 시작된 상태에서 우리 여집에서 살고 있는데 1년간은 잘 살았어요. 1년간은.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뭐 물도 안 나오고요. 뭐 도배도 다 집이 막 무너지려고 합니다.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고쳐줍니다. 그럼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된다. 즉 임대차 관계를 이제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을은 계속적으로 월세를 줬는데 갑이 을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하고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해지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요. 갑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월세를 계속 안 냅니다. 월세를 계속 안 내게 되면은 계속 이 사람을 사용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번 이상 월세를 체납하게 되면은요,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너 나가라. 그러면 임대차 관계가 이제 여기는 해지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왜 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자, 월세를 지금 1년분까지는 월세를 잘 받아왔어요. 받아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대로 두고요. 장내에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월세 이런 거 그대로 두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대차 관계를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시킵니다.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자, 해제는요, 소급해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면은 해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 내용들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대해서만 그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게 되면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해제한다. 뭐 고용계약을 계속 했다가 한 3년 있다가 도저히 이 사람하고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해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해고라는 것이 고용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고용관계가 있었으면 그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고용관계를 소멸시킨다. 즉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면 해지라고 해요. 그래서 해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대하여 그 계약 효력을 소멸시킬 때는 우리는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 있죠. 개념 보시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속적 계약 관계,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죠. 이런 것들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의 해지까지 해서요. 계약의 그 공통적인 내용, 일반적 효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개별적인 계약과 관련해서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